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얘기를 봤어야 되는데 그건 좀 낮은 기회로 하고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복지의 중요한 파트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자리,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복지의 영역인데, 아까 얘기하던 거를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고용 문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무상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험료를 10,000원씩 더 내면 이 사보험이 따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의료비, 전국민 의료비 지출 액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얼마가 나오는데 보험료 납부하는 액수를 빼보니까 남는 액수가 얼마더라. 몇 조 원이더라. 그래서 그 몇 조 원을 국민 숫자로 나누니까 14,000원이 되니까 국민이 14,000원씩 내면은 암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비싼 그 치료비 들어가는 이런 그 질병 이 항목들까지도 전부 이제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요새 그 운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되면은 좋은 제도인데요. 의료비를 10,000원을 더 내서 의료 서비스를 다 무료로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주는 부분들을 줄인다든지 또는 약값을 과도하게 매기는 것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질을 높일 수 없으니까 아마 10,000원 더 내자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원 더 내는 것에 대한 대중의 생각이 어떨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중산층 정도의 그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험료 조금 더 내가지고서는 큰 질병까지도 이제 의료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료 10,000원 더 낸다. 그렇죠. 이런 게 부담이 좀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의료 보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부조 제도가 또 있습니다. 네. 의료 보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죠? 의료 보호 제도는 예를 들면 이제 극빈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게 되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상 자체를 우리가 너무 낮게 잡아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보험과 의료부조 제도가 우리나라 전체 대상에 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양쪽에서 부담을 나눠 가지면서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걸 이제 다른 나라의 시스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시스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릅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전폭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과정은 저는 시스템 전환의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을 또 고려해 보면은. 근데 암 환자 치료하는 걸 경험하신 적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면은 1,000,000원, 2,000,000원 쉽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더 내는 게 그게 그것까지 커버된다 그러면 별로 이것도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사보험이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00원 더 내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0,000원을 더 내서 네. 그런 서비스를 다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네. 또 뭐 이제 뭐 바람직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 보편주의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보편주의적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또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의료 입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1인실부터 8인실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제가 뭐 스웨덴에 몇 달 있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잠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얘기가 물어보니까 스웨덴은 다 2인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병이 전염성 질병 있는 사람만 1인실을 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변화들이 그런 식인지 결국은 중산층 이상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서비스 질을 개선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또 다른 비용의 증가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고 시스템 이행에 대한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할 수 있는 것들을 절약해서 그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재정을 대는 의료급여, 의료보호의 어떤 대상자들 늘리거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투트랙 전략이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이제 역시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 같으네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뭐 청년 실업도 높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뭐 상당히 크고 그런데 또 저 중소기업 같은 데는 뭐 건강보험에 뭐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비정규직 중에도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층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료 사각지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증력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요리조리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은 굉장히 잘 찾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 강사 시절에 전화 와가지고 몇만 원씩 내라고 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보호에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없는 셈이고 오히려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뭐 기업주가 비용을 내기 싫어서 아예 고용 자체를 숨긴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그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작동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작동이 잘 되도록 강제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일본을 연구를 하셨다 그랬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공적 부저 중심의 이 건강보험 제도인가요? 아니면 사회보험?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부저나 건강보험이라기보다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도 나라에서 되고 그 간호사나 의사도 전부 다 이제 공무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몇 민간 클리닉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영국하고 비슷한가요? 영국과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왜 글로 가면 안 됩니까? 못 갑니까? 왜? 그쪽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죠?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90%의 의료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공기관화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돌파해낼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그 부분을 돌파해내는 것이 대단히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좀 좁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의료계 사람들의 반발 이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계 사람들 또 뭐 의료와 관련된 뭐 제약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반발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파업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됐느냐?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결국 이제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그 이익 추구 행위를 그 깨트려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좀 아까 뭐 회의적인- 저기 뭐 정치가들이 혹시 얘기하는 거는 좀 뭐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근데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의료 행위가 아까 그 뭐 이익 추구에 이제 많이 이렇게 매몰되는 경향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느냐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 못하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정부? 의지도 없죠. 정부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 많으니까. 뭐 지금 뭐 정부도 그렇지만 예. 과거에는 이제 뭐 개혁 정부도 쭉 있었는데 예. 그 시기에도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뭐 의료 개혁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슈가 이제 사회 중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의사들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김대중 정권 시기에 있었던 건데 그때 뭐 2주인가 3주인가 뭐 파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의사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의학 분업하는 대신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 몇몇 아주 진보적인 정당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당들이 혹시 집권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현실이 좀 멀기 때문에 뭐 항상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또 그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요즘 뭐 이 97년도 IMF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바람이 막 불면서 뭐 조기정년에다가 또 뭐 그 사오정이라는 말, 뭐 그 다음에 뭐 비정규직 늘어나, 그 다음에 뭐 고령화 심화돼, 뭐 청년 실업 늘어나,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